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를 할 텐데 여기서 갖는 침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언덕에 애인이 맨발로 서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또 여기서는 중요하게 망토의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볼 건데 우선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물론 시를 지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요 교과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을 다 하실 건데 이제 전반적인 시 내용을 보기 전에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우리 문학사를 했으니까 당대의 시들과 달리 미학적으로 구체적인 이미지 전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개에서 이미지 전개를 확인해야 되겠죠. 실제 현상화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이 행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했어요. 그리고 불러요. 계속 마리아, 아씨, 마돈나 하다가 우리 처음에 이제 마돈나가 나오는데 진짜 그 미국의 가수 마돈나가 아니라 호칭이 나중에 바뀌는데 아씨,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로도 바뀌고 하는데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데 매년마다 불러요. 돈호법이라고 하죠. 그거는 내 감정을 다 토로하기 위한 장치예요. 시에서는 묶어서 연애 구성을 했고 쉼표가 되게 많은데 이때의 쉼표는 리듬의 균형미를 주기 위해서 쓰는 쉼표라고 합니다. 박희준 작가의 쉼표에 다른 그 필름 한 장 한 장이 영화의 그 작법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주는 쉼표가 정말 리듬의 균형미를 살리면서 감정의 고조를 조절하는지 이 문학사적 의의가 이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품에서. 그리고 20년대 초기 시는 우리 이제 서구의 상징주의죠. 낭만주의 이런 게 우리의 문예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심화 이론을 할 때 확인을 할 건데 아까 정종 작가가 말했던 이런 거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게 되게 심해요. 이 시에서도 그럴 거고 아까 외로운 강물도 외롭다고 그러고 계속 죽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삶 계속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도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자아의식과 내면 발견이 중요해요. 우리 문학사에서 제가 따로 이 시 쪽을 좀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때 하려고 안 했던데 그때는 약간 소설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면의 발견을 염상석 작가가 시작을 해 가잖아요. 소설 쪽에서는. 시에서는 방금 봤던 우리 주요한이나 이상화 이 시로 인하여 되는데 이광수나 최남선 하면은 계몽주의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죠. 이제는 여기 시에는 더 이상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면 안 돼. 문학은 하나의 예술이고 예술의 절정, 예술의 절대성을 추구해야 돼 라고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적 자아는 이 시기의 시인들의 나의 인식 여기 되게 시험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어떠한지 내 내면 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백이라는 말 우리 문학사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먼저 내한테 뭔가 인식하려는 그게 있는 상태에서 고백이 생긴다고 했고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문학사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시의 서정적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하고 기평,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면을 고백하는 시의 서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 시적 담론의 주요한 테마가 뭐냐면 죽고 싶다. 그러고는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거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죠. 우리의 20, 30대는 내가 고통스럽고 뭐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그것을 알기 위해 추구하는 게 우리 삶이고 그러면 바로 시험 문제로 들어갈 텐데 서술형 예시를 잠깐 볼게요. 예시예요. 정확한 문제는 이제 더 준비해놨고 이상화 나의 침실로는 개인의 경험으로 씌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시대적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구절을 줄 거예요. 보고선 서술을 하는 건데 마돈나 하고 불러요. 짧은 심지를 더우 잡고 심지를 더우 잡고 짧은 심지. 아까 촛불이 막 끊는데 여기는 이제 짧은 심지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다 밤새도록 촛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남은 심지. 응? 이제 그걸 아주 더우 잡는 거야. 활활 타오르다가 여기서 눈물이 나오는데 감정의 과잉이라고 정주영이 말했던 이유들이 나오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밤새도록 피어가지고 이제 아주 짧은 심지 남은 거야. 짧은 심지. 짧은 심지 남은 거를 붙잡고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나는 질식이 돼. 양털 같은 바람이 부는데 나는 질식이 돼. 그리고 얄푸른 연기, 아까 연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도다. 이게 나의 침실의 부분이에요. 우리 전문을 다시 볼 건데 해설을 할게요. 문제 해설을 할 건데 양털 같은 바람결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질식해. 개인들의 꿈, 이상, 현실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구에는 상징주의, 낭만주의가 문예사조로 정착했다가 다른 사조를 받아들일 만큼의 정착과 변화를 겪는데 우리는 문학은 그냥 어떤 지식을 담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작가들이 서구로 넘어오는 사조를 보면서 얼마나 그걸 추구하고 싶을까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서정적 자아들, 여기 서정적 자아들은 우리한테도 이런 예술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고 그런 고통이에요.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현이 어려운 사회에서 홀로 고독하다. 아까 불놀이에서도 홀로 고독하다, 외롭다. 살구나무에서 홀로 울고 있는 자아를 봤어요. 그 고독은 사회 역사적인 상황뿐 아니라 문학 그 자체의 독단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 열망으로도 와요. 그 소외 현실을 체감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근대 예술이라는 계몽적 의지를 근대 예술이 돼야 돼. 우리 예술도 근대 예술이 돼야 돼. 문학이 독립돼야 돼. 그래서 당대 그 지식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도 예술, 이들이 말하는 예술의 상징적 의미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시의 주가 예술을 내세워요. 예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시에서는 어디를 인용해 오냐면 약간 그림에서 비너스의 탄생을 갖고 왔는데 보티첼리의 여기서는 보들레르의 시에서 갖고 와요. 그 악의 꽃으로 유명한 유일한 시집인 악의 꽃에 유명한 그 보들레르 시를 갖고 오는데 그 예술이라는 상징적 차이를 내세웁니다. 이것도 계속 더 강조해 말씀드릴 건데 내면에 알 수 없는 우울, 태폐, 죽음 같은 것들이 예술로 그 고통을 넘어서고 싶어 해요. 이 같은 맥락은 주요한의 블로리스도 우리는 아까 봤고요. 홍성스러운 상황에서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고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상황은 고독 속에 버려진 자신의 처지, 쉽게 이루지 못할 꿈, 예술의 그 경지에 가고 싶은 꿈,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고 얄푸른 연기로도 나는 꺼지고 있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서정적 자아의 현실은 그들이 품은 것은 단명할 운명에 처진 이 짧은 심지, 밤새 태워서 짧은 심지, 나 자신을 비유하고 그걸 더우 잡고 있는 거야. 눈물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절망해. 너무나 이제 절망의 거의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만큼 시대의 상황에 처한 자신의 내면에 고독하게 켜져 있는 내 마음의 촛불. 하나의 단명하는 짧은 심지를 가진 이 심지 하나 태우면 끝나버리는 촛불의 촛불에 없어지잖아요. 그걸 단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짧은 심지를 가진 촛불. 그것이 그들을 질식시키고 그 현실이 이 서정적 자아를 더 이상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것.
이 시에서 시인은 이상적인 여인을 설정해요. 보들레르도 실제 보들레르의 그 삶을 보면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하면 그런데 그 창녀 그 사랑하고 그 창녀가 나중에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나중에 그 여자가 아픈 것도 다 뒷바라지를 계속 하면서 사랑과 증오의 그 양면성을 가지면서 여성을 모델로 하면서 자기의 그 예술을 막 올리려고 해요. 이 당시의 여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예술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그 모델을 여인으로 좀 설정하는 장치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돈나, 아씨, 마리아라고 계속 호칭을 바꿔서 부르는 장치의 의도는 감정의 고조 상태를 나타내기의 의도이고, 이때 마돈나는 어떤 특정한 정말 성모 마리아상에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왜 서구의 사조에서도 어떤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절대적인 경지, 많은 화가나 실제로도 많은 화가나 이거 보면은 여인을 모델로 해서 뮤즈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이상적인 예술의 감정을 막 거기에 쏟아놓는 것처럼 여인을 설정해 두고 예술의 경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을 여인을 설정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매력, 주는 그거의 매력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볼 건데, 우선 여인을 설정해서 마돈나라고 불러요. 계속 이행으로 가는 한 연내 시에서 보면은 호칭을 부르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세계는 현실이 있고 외나무 다리가 있고 침실이 있어요. 이 외나무 다리는 현실과 외나무 다리, 이 경계와 침실이라는 이상향, 나의 추구하는 세계를 표상하는 게 침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침실로 제목이 동굴의 세계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로 가자라고 전류하고 있어요. 이상의 세계, 예술의 경지에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상화는 대구 분이세요. 경북 대구 분이라서 여기에 살짝 대구의 그 방언이 나오죠. 1901년도에 태어나서 1943년도 참 아픈 세계를 사셨던 분이시죠. 나의 침실로에서 부제가 있어요. 이 부제의 기능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부제가 주는 효과는 뭐냐면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그리고 이 시가 의도하는 주제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침실로 하면서 하는데, 그 침실은 가장 아름다운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만 있어라 하면서 내 말이라고 달아놨어요. 이 부제는 에피그램이라고 해서 간결한 경구나 짧은 풍자 시구 역할을 하여 현실과 외나무 다리와 나의 이상 꿈의 침실의 대립으로 미의 영원성, 예술의 영원성, 불명성의 담론을 갖고 있는 이 시가 주제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과 생활을 분리하고 더 이상 예술이라는 그런 것에 뭔가 지식을 주기 위해서, 지식을 계몽하기 위해, 지식을 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장치를 가져오지 말고 예술로 독립된 예술로의 그런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실이 갖는 거는, 지향하는 것은 예술이에요. 절대적인 예술, 지향하는 것은. 그래서 보들레르의 시어를 가져온 이유도, 보들레르가 한 권 이유에 남긴 악의 꽃에서도 나타내는 말들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여성의 그 매력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면서 그 양가적인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우선 이 목거지란 말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인데 어떤 잔치 상황인데, 제가 그 자료에는 이 아가 빠졌어요. 그 오타 확인해 주세요. 그 자료에 잔치인데 아가 아니라 다른 이로 쓴 것 같아요. 오타가 안에 발견돼갖고 제가 여기 수정했는데 수정해 주시고, 자료 화면에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고지가 잔치 마당인데 방언이에요. 대구 분이시고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하면서 도노법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수사상의 표현법이에요. 수사상의 표현법이고 감탄어니 어미 돌아가련도다. 감탄 어미 노라 다니노라 영탄조의 명령 어미와 연결되면서 이 마돈나는 구원의 여인상 예술의 절대적 경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원의 여인상이라는 내적인 의미를 지녀요. 이때 마돈나는 우리 팝 가수 마돈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괴테의 파우스트 또 우리 그 주요 교과서의 고전 쪽에 파우스트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전할 때 주요 교과서 고전할 때 파우스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때 할 건데 살짝 할게요. 우리 주요 교과서에 실려 있고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레이트앤이 마지막까지 그 파우스트를 구원해내는 여기에 배경은 기독교 정신이 들어져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분석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늘 밤 되면 별보다 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때의 이 당시의 시대로 간다면 또 괴테가 살았던 파우스트가 집필됐던 당시로 간다면 기독교의 정신의 그 구원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기독교 분들 많아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레이트앤 같은 여성으로 구원의 여성은 인간을 세속의 고통에서 이 파우스트라는 학자는 학문의 경지에서 너무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는 사악한 거기에 좀 빠져서 나중에 구원이 되고 하는 이제 그레이트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스토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이 여성이 뭔가의 구원에는 정신의 경지를 이끌어주는 대상으로 나와요. 그때 파우스트에서도 여기에 이 침실에서의 그 침실, 그 이면은 예술에 대한 동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침실은. 현실은 그렇고 이 외나무 다리가 주는 의미 뭔지 알겠죠? 외나무 다리 경계선에 있는 침실의 의미는 예술에 대한 동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돈나 오려무나 너의 집으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갑자기 이 시어가 너무나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랬고 대학교 가서 이제 물론 문학사 하면서 다시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시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또 우리나라와 한불수교라고 하죠. 한불수교가 2016년을 계기로 130주년을 맞다고 합니다. 이 숫자 맞을 거예요. 제가 숫자만 나오면 떨리는데 그러면서 한테라라는 그 가야금 연주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나의 침실로 이거와 보들레르의 시 물론 이 프랑스에서 연주자도 오시고 이걸 가지고 배경으로 자작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수교당 130주년에 이제 축제 때 이만큼 이 나의 침실로와 이 보들레르의 영향에 의한 분석이 최근에 되게 프랑스의 이제 주요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는 그런 학급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조금 심화해서 보고 싶은 이유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들레르는 어느 마돈나에게 부분이에요. 부분이 갖고 온 거고 제가 전문을 나중에 자료로 올려놓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너의 망토 하나를 말라줄 수 있겠지 진주 아니 내 눈물 방울들 모두로 수놓은 망토를 네 옷 그것은 바로 살랑거리며 물결치는 내 욕망이겠지 하면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전문을 보면은 이 말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갈 거고 우선 프랑스 시인이에요. 프랑스 시인이고 1821년, 67년 그러니까 19세기를
사셨던 분인데 그 스페인의 그림 그 조각에서 그 마리아상이 이 시인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적 영감을 얻었다 하는데 실제 보들레르의 그 아기꽃 시집을 보면은 그 자기가 정말 평생을 그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한 매력에 대해 그 매력이 갖고 있는 거, 그 매력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또 그 여인으로 인해서 시적 경감 받고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상징주의 할 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는 스페인의 그림과 조각상에서 본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 보들레르가 애인에 대한 절대적 숭배, 증오, 이 양가적 감정을 투사한 거라고 합니다. 시인은 마돈나 성상의 발 아래 엎드려 복나무를 바치겠다는 맹세를 해요. 근데 그 복나물이 이 순금의 그물로 만든 다져진 왕관이고 외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돈나 오려구나 내 집으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하면서 그 시어를 좀 이따 다시 전문에서 다시 볼 텐데 이 보들레르 시에서 외투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상화 나의 침실로의 중요한 모티프가 돼요. 우리가 시를 볼 때, 또 시론을 확인할 때 그 시인이 어떤 시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면 또 그 시에서 그 시인이 어떤 시적 영감을 받아서 시적 모티프를 삼는지를 찾는 것, 그런 게 우리의 시험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들레르의 시에서 갖는 외투와 관련되는 이미지들, 왜 이상화 시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지를 보는데, 마돈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마리아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여성으로 시인의 내면은 이 여성에 대한 질투, 적개심, 아까 제가 창렬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너무나 그녀가 병들어 있을 때 다 보살펴줘요. 하지만 그 보살핌을 하면서 그녀가 병든 이유를 이 보들레르는 알죠.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를. 그런 질투, 적개심, 그러면 사랑, 막 그런 거로 타오르는 거죠. 여성이 절대적, 그냥 그 시에 그냥 그 보들레르의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로 다시 온다면 여성이 절대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그 양가적인 것. 아까 우리가 뜨거운 삶을 살고 싶은데 죽음에서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결국은 뜨거운 삶, 희망 긍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 양가적인 것이라는 것, 죽음과 삶, 고통과 명랑이라는 양가적인 그 욕망들이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이제 시뿐만 아니라 소설로 넘어와도 그 양가적이라는 말을 갖고 상당히 많은 작품 보석을 해야 합니다. 욕망 대상이 되는 것은 영원성을 동경하는 예술가의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무언가의 구원을 끌어올리는 대상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보면은 시인의 고통은 예술의 완전성에 대한 동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침실 것으로 그 고통은 여성을 통해 그려져요. 그래서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한 년마다 계속 도노포, 마리아, 아시, 마돈나 불러요.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여인의 매력을 아까 질투 그런 걸 가두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수막 같은 외투, 망토를 해요. 그런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외투를 바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망토는 진주가 아닌 어떤 눈물이에요. 나의 그런 적개심일 수도 있고 질투의 눈물일 수도 있고 사랑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주는 그 외투, 망토의 이미지가 이 상화 시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이유는 그거고,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바로 이 진주는 내 눈물이에요. 이 예술이 갖고 있는 양가적인 그런 정말 나의 그런 절망으로도 빠뜨릴 수 있고 또 나를 삶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고 죽음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 예술이라는 양가적인 특성, 그걸 여인으로 모델로 갖고 왔지만 그거는 뭐야? 결국은 눈물방울로 수놓은 뭔가 그거를 수놓은 그 망토의 맥락과 연관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시인은 또 보들레르는 그 망토의 이미지를
시적 영감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여기서도 보면은 밝음이 오면 밝음보다 어둠에서 있는 거를 지향하는 게 보여요. 여기서도 어둠이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 서동적 자가 지향하는 곳이 어둠이에요. 거기에서 뭐야? 어둠에서 두 별이 있는 거야. 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별빛과 달빛을 보기 위한 권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어둠은 이 두 별이 보이기 위한 지향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밝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별이여라. 어둠 속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인간의 영혼은 이 어둠을 통해서 성숙한다. 예,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성숙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가 시험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두 별이 떠오르기 위해서 이 어둠이 주는 이미지, 그다음에 다른 시에서 어둠이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서술하라 하면은 쓰셔야 되겠죠. 호칭 변화가 아까 있었던 거는 화자의 감정이 격렬해지는 거에 의하여 호칭이 변화하고요. 낡은 달이라고 했어요.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새벽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보여줘. 낡은 달이 아니야. 달이 이제 안 보여. 새벽이 보여지는 거. 이거를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적 변화인데 어둠이었다가 낡은 달에서 시간적 배경 새벽이 오고 그래서 시간적 상황을 말해주고 또 발자국 소리는 환청이고 너무 강렬한 그리움과 나의 열망, 예술에 대한 동경 열망 때문에 듣는 환청. 그러면서 너의 것이야? 하면서 하는 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촛불을 오랫동안 키워놔서 이제 심지가 다 타버리는 짧은 단명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고, 더위 잡다는 사투리로 아까 대국분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끌어잡는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더위 잡다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어잡는 거.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얄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화자가 동경하는 것, 열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돈나 오너라 가자 나왔어. 뛰자 그런 거 나오는 거. 앞산 그름에가 그림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 방언인데 그름에 그림자.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언어죠. 사실 그름에 그림자. 이제 그름에는 그림자로 새벽도 다여 날이 점차 밝아지고 있어요. 아까 새벽이 나오다가 이제 점차 날이 밝아지고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고 가까이 오도다. 그름에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유령은 발이 없다라는, 우리 요즘에 이런 말을 안 써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예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의하여 이런 시어 표현이 됐고, 새벽이 다가온다가 아닌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인의 그 시적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새벽이 다가온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새벽이 다가오는 표현을 이미지화했다라는 것. 시간적 상황을 긴박하게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름에가, 그래서 제시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긴장, 초조함,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의도는 마돈나 날이 새련다. 이제 날이 새고 있어. 밤에서 새벽이 다가오면서 날이 새고 있어요. 빨리 와. 사원의 새벽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하면서 이런 표현이 우리도 많은 우리의 언어들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번역되는 번안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불교의 사찰에서 울리는 그런 북이 아니라 기독교 사원에서 울리는 종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지니는 암담함, 묵시론적인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좀 이따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왜 여기서 지금 기독교에 많이 그런 관심을 가지냐를 볼 건데,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에
외나무 다리. 현실과 외나무 경계 다리를 통해서 이제 나의 예술의 경지로 가는 침실이 나오죠. 내 침실 열 리도 없느니 이렇게 여는 거 오픈 없어. 좀 비밀스러운 조금 그런 거를 말하기 위한 거죠. 비밀스러운 그런 거. 예술의 경지가 좀 힘든 것, 비밀스러운 것 그런 걸 말을 하고 있고 침실과 현실은 이 외나무 다리 경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현실과 예술의 경지를 구분하는 시어를 찾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있으니까 이제 시가 여러 가지 나온다면 그런 시에서 찾는 거 봐야 돼요. 외나무 다리 현실과 꿈, 세석과 침실의 분명한 구분을 전제하고 있고 침실이 현실의 저편에 있다는 것 열리도 없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내면을 예술의 그 경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고 어린애의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침실은 부활의 동굴이고 아름답고 오랜 거기라고 아까 우리 부제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부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파우스트 진짜 매번 파우스트에 대한 합평을 할 때마다 새로운 명제를 우리 막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 최근에 파우스트 보신 적 있어요? 나중에 고전할 때 할 건데 파우스트는 살면서 또 새로운 명제가 계속 쑥쑥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명제가 상당히 되게 와닿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파우스트 명제는 모든 영원한 것들, 미적인 것들은 절대적 동경 속에 있고 인간은 그 절대적 동경을 찾아 계속 노력하는 건데 그러면서 방황을 하죠. 2000회 이상 공연됐다고 합니다. 1934년 한 해 동안 파리에서 2000회 이상 공연이 됐고 파우스트의 그 재미는 아직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많이 이어지는데 좀 이따가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볼게요. 좀 이따 단장이 말한 걸 볼 건데 동영상이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온갖 방법과 도구들이 동원되는 멀티미디어적 시설의 완전 구축이다라고 평론가의 말인데 동영상이나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온갖 방법과 도구들이 동원되는 멀티미디어 사실환적 구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무대에서의 그 서연이라는 첫머리에서 이제 단장이 말하는 거에 다 드러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고전할 때 볼 거예요. 우선 여기만 살짝 볼게요. 파우스트에서 극장에서의 전위 부분이에요. 알다시피 단장이 우리 독일 무대에서는 저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네. 배경이건 소도구건 마음대로 사용해보자고. 햇빛이건 달빛이건 마음대로 쓰고 별들도 얼마든지 사용하게나 물, 불, 암벽은 물론 동물과 새들도 빠져선 안 되네. 비좁은 가설극장이나마 조화의 세계를 끝까지 밟아딛고 서둘지 말고 신중하게 지나가 보게. 천국에서 이 세상을 지나 지옥으로. 기독교적인 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잠깐 가져온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거를 좀 더 나중에 매체 영상할 때 다시 연결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우선 괴테는 1749년, 1832년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파우스트는 60년에 걸쳐 집필이 됐고 이 작품에 인간을 둘러싼 중요한 명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천상과 지상, 그리고 참회와 구원, 신의 섭리와 은총, 영혼이 여성적인 것 등이 영혼이 여성적이라는 표현은 파우스트 전체 해석을 결정할 정도로 쟁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들레르의 약의 꽃이나 이 여성이라는 그런 말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게르만 신비주의에서의 게르만이 나와요. 세계사 시간도 아닌데 성경에서의 마리아, 여성의 힘, 성경에서의 마리아, 제1부에서의 아까 그레헨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선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그레인 비극이라고 하고 헬레나 비극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구조가 1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노학자 파우스트가 현세적인 인간의 한계, 학문의 한계를 느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악이 나타나서 이제 막
타협을 하고 그런 건 과정을 가는데 관념적인 학문의 세계를 떠나 세상 속을 부유하는 이야기로 갑니다. 상징적인 구조로 가요. 아까 우리 현실과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의 경지, 그 상징적인 침실이 상징하는 그 예술의 경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심을 이룬 주제는 아까 1749년도예요. 이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1789. 내가 맨날 학생들한테 프랑스 혁명 연도는 우리 기억하자. 선생님도 그 연도 되게 약한데 789 쉽잖아. 막 그러면서 1789. 그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들이 이 시대를 겪고 있었고 이 시대의 세계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 중심한 기독교 문화가 있었고 이 시대적 배경에 세계가 헬레니즘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히란 문화의 세계가 있었고 아까 말한 게르만 신비주의를 통합하려는 그런 세계도 있었어요. 그런 세계가 있었던 그 삶이었어요. 이 괴테가 그 살았던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있었던 본질적으로는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휴머니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아까 본 것처럼 기독교적인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기독교적인 전통, 민족 정서인 아까 민족 정서 게르만 신비주의가 갈등을 막 일으키고 있었을 때인데 왜 게테의 파우스트는 이걸 다 포섭해요. 대립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전형적인 모범으로 이 파우스트를 가져온 이유가 대립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18세기 후반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인데 대립적으로 가지 않고 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 아까 기독교 문화가 이 작품의 구성 원리이자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기독교의 그런 거를 많이 알 수 있는 원리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상 계몽주의 이후 히랍 신화를 원료로 하는 헬레니즘의 사조가 있고 표면상 근데 휴머니즘이 지배적이에요. 나중에 그 그레헨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인한 구원되는 그게 뭐냐면 악으로부터 선으로 구원하는 그런 휴머니적인 게 지배적이고 밑바탕은 아까 말한 게르만의 그 정서가 깔려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게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16세기에 살았다는 떠돌이 학자 파우스트 전설을 소재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파우스트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기독교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상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그 원리가 담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봄은 간다. 이상화의 나의 심시로 전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시어 분석함 총정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김옥의 봄은 간다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